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앞으로 10분 안에 챗GPT를 열 것이고 그들 대부분은 이 기술이 세상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인의 절반이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지만 오직 16%만이 인공지능이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주요 기술이 출시될 때보다도 가장 낮은 수준의 낙관론입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돌파구라고 부릅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인질 상황에 더 가깝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애에서 가장 빠르게 받아들여진 기술이 어떻게 동시에 가장 미움받는 기술 중 하나가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아마도 새로운 인공지능 혁명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주로 나이 많은 세대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새로운 기술은 그것과 함께 잘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저항을 받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30세 미만의 미국인들입니다. 이들은 인공지능을 학업, 취업 지원, 코딩, 브레인스토밍, 그리고 구글의 대체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모든 지표를 봤을 때 이들이 인공지능의 가장 큰 팬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인공지능의 가장 큰 비판자 중 일부입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자신을 화나게 만든다고 말하는 Z세대의 비율은 2026년 초까지 22%에서 31%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퓨 리서치에 따르면 젊은 미국인의 40%가 인공지능이 나라를 더 좋게 만들기보다는 더 나쁘게 만들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Z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전역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3분의 2는 인공지능이 너무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9%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기업들을 신뢰하지 않으며 대부분은 정부가 이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챗GPT만 해도 미국 성인 44%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2023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의 역설입니다. 그렇다면 신뢰는 계속 떨어지는데 왜 사용은 계속 늘어나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공지능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업무 흐름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학교에서는 과제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앱과 검색 엔진은 인공지능을 주요 기능으로 내세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인공지능은 강제로 받아들여진 것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신뢰를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 변화는 너무 점진적으로 일어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어느새 세상 곳곳에 퍼져 있다는 사실을 거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구글을 열고 무언가를 검색하는 순간 검색 결과에 도달하기도 전에 인공지능이 작성한 텍스트 블록이 먼저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정보를 찾아주는 역할을 해야 할 회사가 이제는 여러분이 가장 먼저 무엇을 보게 될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인의 60%가 요약본을 정기적으로 읽는다고 답했는데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글이 직접 질문에 답하기 시작한 순간 그 경험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의 질이 점점 더 나빠질수록 사람들은 인터넷을 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미국인의 37%가 인공지능의 확산이 기대감보다 걱정을 더 많이 불러일으킨다고 답했습니다. 2025년에는 그 수치가 50%로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직업적으로 인공지능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곧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2025년 4월 쇼피파이의 최고 경영자인 토비 리트케가 직원들에게 메모를 올렸습니다. 어떤 팀이든 예산 증액이나 추가 인력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기계가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리트케는 신중한 인공지능 활용이 이제 새로운 기본 기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쇼피파이이 인공지능에 전면적으로 뛰어든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언어학습 플랫폼 듀오링고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CEO 루이스 보나는 직원들에게 회사가 AI 우선 전략을 채택한다고 말했습니다. 듀오링고는 채용에 앞서 인공지능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외주 인력을 줄이며 성과 평가에서도 인공지능 활용도를 반영할 예정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148개의 새로운 강좌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직원들이 개발하는데 수년이 걸렸을 일이었습니다. 같은 인공지능 도입이 박스와 파이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규 채용이나 추가 예산을 요청하기 전에 소프트웨어를 먼저 사용하라는 문구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오랜 듀오링고 사용자들은 항의의 표시로 앱을 삭제하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직원들은 인공지능을 잘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사용만 하면 되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1년이 지난 후 루이스 보나는 자신의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코드가 디버깅하기 어렵고 수업이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는 발생했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두려움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2025년 여름 스탠포드의 경제학자 에릭 브린 열프슨이 이 문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디지털 이코노미 랩 팀은 ADP의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수백만 명의 미국 근로자들의 급여를 처리하는 회사에서 자료를 받아 누가 매달 계속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영향은 실제로 존재했지만 사람들이 예상한 곳에서는 아니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와 고객 지원 분야에서 22세에서 25세 사이의 근로자들은 2022년 말 이후 약 13% 감소했습니다. 같은 직종의 30세 이상의 근로자들은 오히려 안정적이거나 실제로 증가했습니다. AI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이제 막 입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입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경제 전반의 채용 현황을 추적하는 레벨리오 랩스에 따르면 2023년 초 이후로 신입사원 채용 공고가 약 35% 감소했다고 집계했습니다. 고용주들이 최고의 AI 모델이 할 수 있는 일을 보자 많은 곳에서 졸업생 채용을 중단했습니다. 이러한 채용 동결은 1, 2년 후에야 급여 데이터에 드러났습니다. 브린 열프슨 팀은 한 기업이 AI로 업무를 완전히 대체했을 때 젊은 근로자들의 고용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AI가 사람을 더 빠르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왔을 때는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때로는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기술이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결정으로 귀결됩니다. 기업이 AI를 근로자를 대체하는 데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지원하는 데 사용할 것인지 말이죠. 임금이 낮은 직종에서는 대체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세일즈포스는 한동안 주니어 채용을 대부분 중단했고 졸업생들이 하던 일을 자사 AI의 공으로 돌렸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경제학자들이 그 결과를 밝혀냈죠. 대기업들은 더 이상 그런 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도가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클라르나, 즉 지금 사고 나중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1년 동안 자사의 챗봇이 수백 명의 상담원이 하던 일을 대신하고 있어서 더 이상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다고 자랑해왔습니다. 이후 그들은 챗봇이 더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을 인정했고 다시 사람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회사들은 그것을 속도를 늦출 이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표를 더 낮게 잡을 이유로 본 것이죠. 그리고 계약직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MIT의 기업 내 인공지능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정규직 직원이 아니라 외주와 계약직 역할을 없애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 중반 데이터 라벨링 회사 스케일 AI는 200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500명의 계약직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이미 수행할 수 있는 일자리의 비율은 현재 약 3%에 달하며 장기적으로는 그 비율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졸업생들은 더 좋은 이력서를 가진 사람들에게 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기회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2026년 초까지 고용된 Z세대의 절반은 직장에서 인공지능의 위험이 이제 그 이점을 능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 1년 만에 11%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같은 업무를 받았을 때 69%가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이 한 버전을 압도적으로 더 신뢰합니다. 이제 한 세대 전체가 자신들이 경력을 쌓으려는 분야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기술을 학습시키는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라진 일자리는 쉽게 측정할 수 있지만 분노는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2024년 7월 버지니아 북부 전역에 전력 급증이 발생하자 거의 60개의 데이터 센터가 한순간에 전력망에서 이탈했습니다. 약 1500메가와트의 수요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운영자들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급하게 전력 급증을 통제하려고 애썼습니다. 몇 초 동안은 미국에서 가장 밀집된 데이터 센터 허브가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았던 셈입니다. 버지니아에는 그런 건물들이 다른 어느 곳보다 많이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이미 주 전체 전력의 약 26%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전압 변동만으로도 전체 전력망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건물들 각각은 엄청난 열을 내뿜습니다. 챗봇의 질문 하나를 하면 약 2.9와트시의 전력이 소모됩니다. 이는 일반 웹 검색의 약 10배에 해당합니다. 한 번만 보면 별것 아니지만 아무도 질문을 딱 한 번만 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매일 하루에도 수십억 건씩 절대 꺼지지 않는 데이터 센터에서 반복하면 연간 183테라와트시가 됩니다. 이는 나라 전체 전력 사용량의 약 4%에 해당합니다. 당신이 챗봇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도 이미 매년 당신 이름으로 540kWh가 소비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예측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이 수치는 국가 전체 전력의 최대 17%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공급되는 전력의 40% 이상이 천연가스에서 나옵니다. 이 10년 이 끝나기 전에 저 건물들은 국가 전체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화학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전력보다 더 많은 전기를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고압 송전선을 건설하는 데는 최대 8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의 5분의 1이 곧바로 전력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추가 송전선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전력회사들은 규제 당국에 가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요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2030년까지 여러분의 월별 지출이 단지 근처 서버팜에 불을 켜두기 위해 증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불을 켜두거나 에어컨을 세게 튼 것도 아닌데 여러분의 돈은 어쨌든 거대 기술 기업의 대형 냉각팬을 돌리기 위해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연구원들은 이것이 2030년까지 미국 평균 전기 요금을 약 8%까지 올릴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버지니아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지역에서는 25% 이상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나 자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기다리는 데 지쳤습니다. 전력망이 따라잡기를 수년 동안 기다리는 대신 데이터 센터 옆에 자체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회사는 그 아이디어를 극한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그록 챗봇을 훈련시키는 슈퍼컴퓨터 콜로서스를 가동하기 위해 xAI는 사우스 멤피스에 가스터빈 여러 대를 배치했습니다. 전체 부지는 122일도 안 되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보통 수년이 걸릴 프로젝트였습니다. 서던 환경법 센터가 열화상 드론을 띄웠을 때 약 35대의 터빈이 있었고 대부분은 대기 배출 허가 없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래에 바람이 부는 방향에는 박스타운이 있습니다. 이곳은 수십 년 동안 정유소와 화학 공장에 둘러싸여 있었던 동네입니다. 주민들은 공청회에 참석해 공기 중에 썩은 달걀 냄새가 난다고 증언했고 아이들은 밤새 쌕쌕거리며 숨을 쉬었다고 말했습니다. 멤피스는 이미 미국 폐협회로부터 오존 오염에 대해 F등급을 받았고 박스타운의 암 발병 위험은 전국 평균의 약 4배에 달합니다. 테네시 대학교의 연구진은 미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xAI가 들어오기 전과 비교해 해당 부지 근처의 이산화질소 농도가 약 7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터빈들은 임시로 분류되어 규제를 우회하고 계속 가동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이 이어졌지만 사건이 진행될 때쯤에는 시설은 이미 1년 동안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들이 소비하는 자원은 전력만이 아닙니다.
조지아주 뉴턴 카운티, 애틀랜타에서 동쪽으로 약 1시간 반 떨어진 곳에 베벌리와 제프 모리스 부부가 메타 데이터 센터에서 1000피트 떨어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집은 개인 우물에서 물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식수는 땅속에서 바로 나옵니다. 수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용해왔지만 2018년 에메타가 바로 옆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몇 달 후 수압이 뚝 떨어져서 물이 거의 나오지 않더니 결국 완전히 멈췄습니다. 나중에 다시 물이 나오긴 했지만 그때는 물이 갈색이고 탁했습니다. 디벌리 모리스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집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기가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옆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 하루에 약 50만 갤런의 물을 사용하는데 이는 뉴턴 카운티 전체가 퍼올리는 물의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합니다. 카운티의 전망에 따르면 2030년까지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게 될 것으로 보이며 주민들은 평소 2% 인상에 비해 앞으로 2년 안에 수도 요금이 33%나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메타가 자금을 지원한 한 연구에서는 회사의 운영이 아마도 원인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메타는 지역 학교와 비영리 단체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모리스 시내처럼 개인 우물은 연방안전식수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메타는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보호청 EPA는 힘이 없어서 메타는 계속해서 칩을 시키기 위해 물을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허브들은 끝없이 물을 필요로 합니다. UC 리버사이드와 텍사스 대학교가 2023년에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GPT-3라는 하나의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일반 대중이 한마디도 입력하기 전에 약 540만 리터의 담수를 사용했습니다. 같은 연구진은 약 100단어 정도의 짧은 대화만으로도 거의 한 병 분량의 물이 소비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네브래스카주 파필리온에 있는 구글 데이터 센터 한 곳만 해도 2024년에 약 5억 리터, 즉 올림픽 수영장 600개가 넘는 양의 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수천 개 중 한 곳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1일 물 사용량은 한 번의 훈련에 드는 물 사용량을 훨씬 능가합니다. 전국적으로 데이터 센터는 2023년에 600억 리터가 넘는 물을 사용했으며 세계자원연구소는 인공지능이 2030년까지 연간 1조 갤런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투손시의회는 아마존과 연관된 데이터 센터 캠퍼스인 프로젝트 블루를 7대 0으로 거부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수백만 갤런의 시의 물을 소모할 예정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사막의 데이터 센터는 안 된다라는 현수막 아래 몇 주 동안 시의회 회의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날 밤만큼은 평범한 도시가 기술 대기업에게 안 된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결정을 지킬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개발업자는 이미 시 경계 바로 밖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어쨌든 계속 건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봄 시공업자는 투손에서 5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의 물을 끌어다 쓰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시 당국은 그 물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레지나 로메로 시장은 다음 데이터 센터에 대비해 조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다음 데이터 센터 계획이 또 나오기 때문입니다. 투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리건주 더달레스에서는 구글 시설이 마을 전체의 물의 거의 4분의 1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법원 명령을 통해 그 수치를 대중에게 숨기려고 했습니다. 최신 시설들은 공기 냉각 방식이나 지역물을 거의 쓰지 않는 폐쇄 순환 시스템으로 냉각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리조나의 두 곳을 바로 그런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물을 사용하는 곳은 새로 지은 시설이 아니라 여전히 강으로 물을 돌려보내지 않고 수백만 갤런을 빨아들이는 오래된 데이터 센터들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샤워 시간을 줄이고 해가 진 뒤에야 잔디에 물을 주는 동안 근처의 데이터 센터는 매 시간 매일 밤 최대 용량으로 계속해서 물을 끌어다 씁니다. 일자리, 전기, 물, 나라 곳곳에서 일자리, 전기, 물을 둘러싼 세 가지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는 결국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로 이어집니다. 2024년 한 해에만 해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메타는 AI를 뒷받침하는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2천억 달러가 넘는 돈을 썼고 단 1년 만에 6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영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는 2030년까지 5조 2천억 달러가 이 분야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돈은 땅, 전력, 그리고 물을 사는 데 쓰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사들이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은 것, 바로 글입니다. 모델을 처음부터 훈련시키기 위해 오픈 인터넷에서 긁어온 글, 예술, 그리고 코드입니다. 기업들에게는 이것이 세기의 플랫폼에 대한 투자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작품이 사용된 창작자들에게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들의 작품은 무료로 수집되어 이제는 모두에게 월 단위로 다시 임대되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고 그 누구도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출판사와 작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이 무단으로 도용되어 AI 훈련에 사용되었다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아직 법적 기준이 어디인지 결정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는 그 어떤 것도 불법으로 판결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AI는 다른 사람들의 글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다른 사람들의 전기로 구동되며 다른 사람들의 물로 냉각되고 결국 그 같은 사람들에게 진보라는 이름으로 다시 팔리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인들도 점점 이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비용이 일시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2030년까지 자신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물을 돌려주고 더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직장을 잃었거나 전기요금이 올랐거나 마을에 물이 부족해지고 있다면 4년 후 약속은 별다른 답이 되지 않습니다. 2024년 5월부터 2025년 3월 사이 데이터 센터 워치에 따르면 그 분노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64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만 42개의 단체가 새로운 데이터 센터 건립을 늦추거나 막기 위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전면적인 금지를 요구하지 않고 아무도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 도구가 필요하면서도 불만을 품고 있는 나라가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갈등의 대부분은 비슷한 방식으로 끝납니다. 투손이 그랬던 것처럼 시의회가 물 공급을 거부합니다. 옆 카운티는 토지를 판매합니다. 주위원회는 전력 공급을 승인합니다. 건물은 어쨌든 세워지고 물에 대한 갈증 대신 전력망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주민들은 같은 교훈을 계속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프로젝트는 거의 언제나 주민들을 제쳐두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이 도입될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죠. 문제는 누군가가 그것을 막을 힘이 남아있는가 였습니다. 우리가 그 질문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답은 아니오 였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은 평범한 미국인들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개발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그만두고 떠나면서 불안해하는지, 그리고 왜 이 산업이 무너지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이 영상을 시청하세요. 또는 이 영상을 클릭하세요.